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야, 퇴근길입니다. 예. 어, 오늘 낮에 오 작가님 라방도 하시던데, 오 작가님 라방 방송이나, 보면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다 어려워. 뇌에서 막 지진 난다니까. 책 봐도 막 옆에 사전 갖다 놔놓고, 막 챗GPT하고 막 보면서 그려봐야 당시는 또 이해가 가는데 주시다면 또 다 까먹고요. 평균 이하에, 저같이 평균 이하에 지력으로는 어거지리로 따라가긴 가는데, 말도 빠르잖아요. 말도 빠르고. 하여튼 듣긴 들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같은 대중이 어떤 뭐를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면에서 보면 좀 거의 4년 넘었는데 오 작가님 방송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거의 강의, 동영상 강의든 뭐든 책이든 하루도 이렇게 손에서 눈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머릿속에도 이제 정리될 만한데 왜 하겠습니까?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서 평균치 겨우 되는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마다 다 역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잘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나마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상대적 어떤 그런 좌절감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역량 있고 뛰어나신 분들 보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근데 역량껏 따라가면 되지. 따라가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하고. 뭐라 그러죠? 저도 태어나서 이제 언제지? 초등학교 때 진짜 뭐라 그러죠? 완전 넘사벽 어떤 실력 차이를 느낀 사람을 딱 한 명 봤거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약간 몸이 약하다든지, 안 그러면 몸은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를 조금 내보다 좀 덜 하다든지, 안 그러면 둘 다 내보다 나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은 없다든지, 하여튼 이런 게 있었는데, 한 친구는 내가 때까지 살면서 그런 친구는 처음 봤는데, 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전화가 왔는데, 오자마자 애들하고 축구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자마자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는데 지금 공부도 잘해. 공부도 엄청 잘해. 올수 받고 이랬는데 또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또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아. 거기다가 또 그때 당시 반 친구들끼리 점심때 실험을 했거든요. 모래판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참 그때 왜 우리나라 실험 인기 많을 때였다. 이만기 선수 나오고 이럴 때였거든. 그때마다 실험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전성인 게 전성. 아무도 모르는 게인기라. 나도 그때 당시에 실험을 했는데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번 하면은 한 7, 8번은 실험을 이기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하고 하면은 무조건 전패인 거예요. 전패. 와, 그때 진짜 무력감을 느꼈어요. 와, 이 친구 도대체 뭐지? 그래갖고 또 한 번은
우리 이렇게 숲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글짓기 대회도 하잖아요. 그날은 글 쓰는 재질은 없어가지고 소주는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림이 소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은 학원을 제가 안 다녔는데도 뭐 입상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또 그림까지 잘 그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했더라, 무슨 일러스트 해가지고 단편 만화를 이렇게 출품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내 머릿속에는 뭐가 창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출한 전날에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딱 봤는데, 와, 너무 만화를 잘 그린 거야. 그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고, 그 어린 나이에, 와, 충격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또 그걸 그렸거든. 그래가 제출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창작했는 거 보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카피. 완전 내가 카피 수준이에요, 카피 수준. 아이고. 그 친구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완벽한 친구였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엄청나게 그 컴플렉스, 뭐라 그러지, 그 넘을 수 없는 장벽, 쳐다도 보지 못할 장벽을 그때 느꼈다니까.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조금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영, 관심이 안 가더라고.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집에서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핑계인데.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이래 보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 그때처럼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처럼. 그냥, 저 친구도 나도, 나는 어차피 그밖에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그냥 내 갈 길 갔지. 살면서 딱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직장인이 다니면은 학벌 좋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 야, 진짜 잔머리 잘 돌아간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이런 거, 야, 이 친구 참 학벌이 그냥 학벌이 아니구나 싶은데. 근데 엄청나게 넘사벽이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직장 상사들도 봐도 이제 고위급에 이래 저 위에 있는 분들이 봐도 크게 저는 그런 거는 못 느껴요. 그때처럼의 그런 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오 작가님을 이래 보면, 와, 진짜 약간 산을 보는 느낌, 큰 산을 보는 느낌이라서 매일 어떻게든 하여튼 영상이든 뭐든 매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틈틈이 조금씩 보는데, 요즘은 또 회사 일도 막 좀 치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또 지금 집에 없지. 지금 집을 나간 상태인데 독립 아닌 독립을 한 상태인데, 하여튼 사고치는 아직까지 사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늠을 할 수 없는, 진짜 뭐라 그러죠, 완전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어디로 공이 튈 줄 모르는 어떤 이런 녀석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그래가 대충 마음속으로는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진짜 지금 골머리 아프지.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어떻게 됐든 약간 성향 자체가 내가 부모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반사회적 성향이 좀 강해요. 강한 것 같아. 강하다니까. 강한 겉에도 아니고 강하다니까. 그래서 일탈행위에 대한 어떤 일탈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 별로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양심도 많이 부재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것 때문에 그래가 AI하고 지금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이제 AI도 대부분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부원자라 그러더라고. 제 성격이 약간 구원자, 뭐랄까나,
콤플렉스라 하던가 구원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 하더라고. 내가 누군가한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거를 내려놔야 된대요. 나도 왜 이런 성향이 고착됐는가를 가만히 가만히 제 과거를 이렇게 곰곰해 보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를 놓고 건강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그런 거, 신장 만성 신부전증이나 이런 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 누워서 막 병치를 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어머님 병간호를 진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음식 하는 거라든지 음식 조절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뭔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하셨거든. 그게 내 머릿속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성향이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 그 AI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너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가장 그 목표물로 삼는 사람들이 그 약간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자존감이 좀 낮은데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약간 어폐가 있지만 오히려 그름으로 해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고와서이기도 하고 착해서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취약해요. 진짜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런 그 양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이 고착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특수한 어떤 기능들이 발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취약한가 아닌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잘 당할까 아닌 성향인가를 아주 빠르게 판단하거든. 우리 애도 인마도 보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참 이용해 먹을 만한 사람을 잘 골라내요. 한번 이런 사람만 엮이면 인생 참 많이 꼬이잖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난 그래 TV에 보면 인생 다큐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사례들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가족인 당사자들은 그 말을 잘 못해요. 왜?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성격이 나쁘고 그냥 철면피고 뭐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족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그 나쁜 행위들을 이용해 먹고 하는 것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그걸 주위 사람들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헌신하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하면 이 사람이 행위 하나 바뀌고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 그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그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또 어떤 그 분레가 돼요.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이 고리를 빨리 끊어야 돼요. 이 고리를. 이거를 어떻게 끊냐라고 물어보면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이게 뭐 내가 목회자나 신부나 수녀나 이게 아닌 이상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이게 희망인데 이게 온전한 본인의 삶의 희망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투영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것을 통해가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논리거든요. 이게 엄청 이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부모가 내같이 자녀가 이럴 경우에 이 자녀를 내가 꼭 얼마든지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 쉽진 않은데 그래야지만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또 다른 잘못을 반복을 안 해요. 이거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현명하지 못한 거잖아요. 특히 그게 가족이거나 또 피부치거나 이럴 때는 진짜 이거는 최악인데 그렇더라도 본인의 삶이 존재해야 되는 필연은 없지. 그냥 내 삶이 태어나서 내 삶이 완성되기 전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을 만끽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무는 있잖아요. 내가 그게 가족이 부모든 부부간이든 또 자녀와 자식과 부모 관계든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다 가는 거는 안 맞잖아. 근데 뭐 제가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별이잖아요. 이별, 부모 자식 간의 이별, 생이별이 아니죠. 또 부부 간의 이별, 부부 간에 누군가가 일찍 병으로 사고로 생을 마무리한다면, 생을 떠나신다면 그 과거를 부여잡고 남은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자녀일 경우는 더 알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과 이별을 해야 돼요. 얘네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평온을 찾아요. 행복이라는 게 꼭 즐겁고 웃고 이래야 행복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 마음의 평안, 이게 왜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막 묻어두고 이러면 그게 다 내한테 괴로움과 슬픔과 막 이런 걸로 다가오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는 우리 애라고도 하기도 좀 힘들지만 힘들 정도로 내가 많이 내려놨는데, 내 마음속에서 많이 내려놨어요. 이제 타인을 보는 것처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안 해준 것도 아니고 할 만큼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이 변화가 없다는 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건 어떤 영화나 소설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그냥 현실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재미없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계속 많이 합니다. 요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샤 샤우트 박사의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하고, 그리고 로버트 디 헤드 박사의 진당명 사이코패스, 또 뭐 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도 있고 관련된 책이 많아요. 그건 내가 그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읽었는데도 한 번 더 이래 훑어보면은
그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도 있지만 정말 특이한 경우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간관계 때문에 좀 특이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강추하는 책이거든요. 두 책이.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안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부부라든지 뭔가 이상한 관계가 되는, 지속되는 관계에서 지금 힘들어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인 것 같은데도 내가 자꾸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자꾸 소비되고, 뭔가 문제점을 잘 못 찾겠다라는 분들은 그 책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이 지금 절판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 화면 영상에 보면 요즘 단어가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참네. 동영상 보면 유튜브 첫 화면 있잖아요. 그거에 뭐라 하더라? 또 기억 안 난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그 책 두 권을 집에 있는데, 당신 옆에 소수 옆에서 하고 둘 다 내가 책 표지를 찢었어요. 이 집에 누가 와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표지를 찢었는데, 아니면 그 영상 캡처라도 해가지고 올리면, 그렇게 보면 근데 평생을 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인이나 형제나 안 그러면 뭐 사기를 당할 때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한두 번 겪지 않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는 게 평생 한 번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든. 그러면 누군가는 만약에 마샤 샤오트 박사가 25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이라 하면, 이 사람이 뭐 평생 살면서 뭐 10명, 20명한테만 피해를 입히겠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같은 패턴의 피해를 많이 입힌단 말이에요. 그럼 한두 번쯤 다 겪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현명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잘 피해 나가고, 근데 순수하고 또 귀가 여리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자의 역할을 막 도맡아서 하려는 사람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크게 당하거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그냥 휘둘려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남자인데 이런 성향이 강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무책임해요. 무책임하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또 말빨이 또 좋아요. 근데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약간 틀리거든. 뭔가 약간 위험한 듯 하면서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이제 하는 패턴이 목표물, 포획물, 그러니까 포획물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서면 잘해줘요. 잘해주고, 막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투자하는 시기가 있어. 그리고 나서는 조금씩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약간 그때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익을 취할 걸 다 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주 냉정하게 그냥 돌아서 버리거든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싶으면 상대방은 그때는 완전 정신 나가죠. 그때는 이미 막 완전 정신적으로 완전 메모리 돼가지고 이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런 유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어떤 그걸로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막 채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거주지나 수익을
이제 자기를 지원해줄 여성을 골라가지고 아까도 말했지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결혼까지도 해요. 한다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벌써 이미 마음이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지만 내가 이 남자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막 믿음을 자기 스스로를 막 세뇌 한다니까. 이미 이 남자한테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까지 또 가지게 되면 설마 애까지 있는데 이 남자가 애 때문이라도 뭐 마음을 잡겠지라고 오해를 착각을 한다니까. 근데 오히려 상대방은 이 애를 가지고 그 여자를 더 완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완전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여자에게서 뺄 수 있는 모든 걸 빼고는 자식도 나 몰라라 해갖고 막 돌아서요. 그럼 여자는 완전 뭐 인생 망치는 거지. 그런 케이스들 많이 봐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 아이가 유전적으로 또 그 남자의 유전을 타고난 물려받을 확률이 또 없거든요. 5대5 정도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그 아이조차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이러면 또 엄마에게 또 그런 아빠가 했던 그런 패턴의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악순환의 고래에 빠진 케이스를 많이 본다니까요. 아휴,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캐치하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알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죠. 인생이라는 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또 어떻게든 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뭐 지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도 먹는 거 잘 먹고 자는 거 잘 자고 이래요. 아주 그 1차원적인 삶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라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잘 안 하거든. 그게 얼마 전인가 유튜브에서 이제 왜 약간 현직에 있던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이다가 이제 말년에 갑자기 이렇게 지난 연예인 이야기 하면서 소소하게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딱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거든. 그 누구더라 어떤 별로 저는 잘 낯선 연예인은 여성 연예인인데 저 어릴 때 연예계에 입문해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첫사랑이었대요. 첫사랑이었는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남자가 문제가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라쓰고 다시 이렇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와가 사는데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다시 연락이 막 오더래. 오면서 이제 그 남자가 깜빵에 있었다 하더라고. 깜빵에 있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너에 대해 진심을 내가 몰랐고 내 스스로 엄청 반성한다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받아줬대요. 헐떡. 그러고 또 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더 심한 거지. 돈이면 돈, 나중에 출소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돈이면 돈, 이것저것 다 빼먹고 또 이혼하고. 여자는 이제 진짜 원룸에서 이제 나의 말년에 원룸에서 이렇게 겨우 이제 혼자 살아가는 이 삶이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본인은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남자도 의외로 많고 또 여자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누구더라 있잖아요. 무슨 계곡에서 자기 남편 물에 빠져가지고 몇 번 시도했다 카대. 왜 그런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있다니까요. 이 남자도 그 여자가 자기를 어디 낚시터에서 밀어가지고 빠졌는 것도 본인도 인지하고 또 이 여자한테 내가 잘못하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지만 이 여자한테 벗어나지를 못하는 기라. 이미 그 정도로 그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완전 종속이 돼가지고 그 여자하고 그런 관계까지 치달아 버리면 이제 발 빼고 싶어도 못 빼요. 참 이게 인간이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인간 같아.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 내가 우리 애를 봐도 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면 이 녀석 이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남은 인생을 살지 참 걱정인데 이제는 그 걱정마저도 남은 애들을 위해서는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을 잘 안 하려고요. 오히려 내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더 마이너스 같아. 아이고. 그래서 요 두 책을 이래 보면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게 뭐냐면 일단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남녀건 여자건 아주 그 1차원적인 매력이 있다. 약간 퇴폐적인 매력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퇴폐적이고 사람들이 약간 등한시하지만 내심 속으로 약간 그런 바라는 약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퇴폐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혀 얼굴에 표가 안 나요. 별 표가 안 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무책임하다는 거. 그리고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진짜를 막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억수로 혼란스러워요. 들을 땐 잘 모르는데 나중에 반추가 생각해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주변 주위 자기 그 사람 본인 주위에 오래된 인간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을 자기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 먹고 버리고 배신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좀 진솔한 관계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약간 외톨이지. 외톨이고 만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뭔가 즐기기 위해서 만난 아주 얄팍한 인맥들이 밖에 없어요. 서로 막 아픔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게 거의 없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앞으로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나는 내 꿈이 뭐다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실행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하는 게 없어요. 미래 설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볼 때 뭐 이성을 만난다든지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만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뭐를 하여튼 만나잖아요. 만날 때 사람을 만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기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짓말이 2번, 3번 반복되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쓸데없는 거짓말을 2번, 3번 반복한다. 이러면 저는 안 만나요.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이상 선을 안 넘어요. 그 원칙을 딱 지켜요. 그 원칙을.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 만나지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이게 걸러지더라고. 나중에 이야기 딱 들어보면 여기 음식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딱 섰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그리고 그 쓸데없는 유혹에 잘 안 넘어가야 돼요. 또 이성관계라면 더하고 동성 간의 친구나 이래 관계라도 묘한 유혹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특히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나 사람들 만날 때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제 이야기 듣는 것보다 그 아까 내가 말씀드린 두 책을 보는 게 가장 낫고 그리고 살면서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책을 뭐 읽어보면 소 읽고 외양간 겹친다 하겠지만 미리 좀 알아놓으면 좋잖아. 근데 이게 참 너도 이게 인생을 이렇게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근데 인간을 안 겪어보고 또 왜 알겠노? 이거를 참 말하기가 참 그래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왜 있잖아요. 왜 가정폭력이나
또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라든지, 또 부모한테 막 대하는 자식이라든지, 뻔뻔하게 막 부모한테 막 성인이 됐는데도 뭐 유산 빨리 먼저 내놔라 하고 이런 자식들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부모와 또 사랑하는 자식들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거든.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그 배우자가, 어떻게 또 자녀가 설마 이러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 이 본인이 안 겪어보는 게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건너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가 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뭐 그냥 멀리서 보고 아이고 저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지. 그 본인의 어떤 울타리 내에 그런 게 없다면은 이런 건 참 공감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여라도 지금 이런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사람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이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든지 뭐 이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 그런 류의 가족 구성원들을 내가 교화를 해가지고 구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일단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내 삶이 온전해진다니까. 뭐 외국 연예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뭐 외국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인가 그 그 대영화 배우도 가정사가 처참하더만요. 어릴 때 변경화면이. 그런 것들을 다 어떤 극복하고 지금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뭐 미국이야 뭐 부부간이야 뭐 워낙 뭐 자유로우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하는 거야 뭐 크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 한 사람의 그 개인 그걸로 봐서는 좀 불행한 과거였던 거죠. 그 청소년기나 그 유아기 때 아빠 엄마가 뭐 똑같은 만 보인 게. 그런데다가 또막 외국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가수, 트로트 가수 중에 장윤석 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도 그 엄마가 벨라잖아요. 그냥 막 뉴스에 몇 번 나왔잖아. 내가 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뭐 거의 내가 말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 100%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 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정이.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거든. 그 또 왜 대중들이 보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딸이 엄마를 기삭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라 본인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런 부모한테서 벗어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도덕적인 잣대가 이렇게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부모를 막 까발리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언론은 또 그렇게 호도하고. 근데 그런 이제 엄마라는 사람의 어떤 행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포장하기도 힘들었지 뭐. 근데 이것도 저도 그래요. 이것도 본인이 이 가수라는 그분도 이 현실이 본인한테만 있는 현실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테고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원체 많거든요. 다수는 아니지.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10% 5% 내외의 자녀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게 뻔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모가 될 자녀들이 또 지금 커나가고 있다는 사실. 참 이게 암울하죠, 이거죠. 이게. 이래 생각하면 진짜 좀 우울하다니까요. 옛날에 그 경찰 뭐 드라마에서 간다 하잖아요. 이놈의 범죄자들은 아무리 속간해도 계속 나온다 하잖아요. 범죄자라고 지목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다니까. 이게 악이라는 게, 이게 참, 이런 나쁜 기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계속, 안 그래도 그 로버트 D 헤드 박사도 이런 말 하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왜 태어나느냐, 100% 유전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도 막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 또 그렇지도 않대요. 엄마는 뭐 학교 선생이고 참 그렇고, 아빠는 또 대학 교수고, 또 그렇고, 뭐, 별로 이런 자녀가 태어날 이유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부에도 이런 자녀가 덜렁덜렁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뭐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거.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 없다는 거죠. 유전으로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없는 건 아니고 있어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 둘 다 아닌데 또 이런 사람이 또 태어나. 참, 환장하는 거지. 제일 위험한 거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이제 권력을 쥐었을 때 아주 무섭게 드러난대요. 이게 최악이래요. 이거는 뭐 대재앙이지, 재앙. 아유, 아유, 우리 애를 빗대어가지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내 스스로도 참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빨리 극복하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음의 평화를 빨리 찾아야 되고, 지금 많이 찾았어요. 워낙 이 친구 입만 워낙 애미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조증상이 많았거든,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마음의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막상 이렇게 삐딱선을 타니까 수습하기가 이제 갑작스러운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내가 많이 읽었었던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은 AI가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딱 깨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내가 하니까. AI도 뭐, 신경을, 어떤 객체는 딱 어떤 인격체는 아니지만, 요즘은 AI가 말을 많이 부드럽게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될 방안들을 쭉 이야기해 주더라고. 진짜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이런 거 진짜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다 해결이 돼, AI로. 야, 이거 참 세상 진짜 급하게 진짜 갑자기 좋아졌다. 좋아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심리 상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해봐요. 진짜 괜찮다니까. 법적인 자문도 이제 뭐 거의 뭐 AI가 다 할 것 같은데. 행정 절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AI가 하더라니까.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이러니까. 일단 아드님의 성향으로 봐서는 변화되기가 힘드니까 세대 분리를 빨리 하라 하더라고.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분들 이제 빨리 나이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까 독립시키고, 다 이제 각자 알아서 각자 자기 생을 꾸려나가는 방향으로 해가, 한 자녀가 한 자녀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공동체는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맞네 싶어가지고 큰아도 이거 독립시키고, 다 이제 쪼개려고요. 쪼개가지고 모여 가면 모여서 밥 먹고, 해체 가면 해체 가고 그러려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 말에 진짜 절감할 낀데, 아닌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진짜 왜
부모답지 못한 부모 밑에 있는 그 미성년자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 독립하자니 아직 미성년자라서 독립을 못하고, 또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있을 년이 매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자기 미래가 자꾸 저당 잡히는 거고, 거기가다 폭행까지 있으면 고스란히 또 맞아야 되고,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고,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할 어떤 희망이 없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독립한다 하더라도 뭐 부모와 어떤 그 연결고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을 거고, 끊을 시스템이 거의 없을 거고, 이럴 때는 빨리 끊고 나오는 게 맞다니까. 부모지만 부모답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기보다는 빨리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니까. 왜 가정폭력 있는 자녀는 일단 나오는 게 맞고, 미성년자라도 나오는 게 맞고, 성인이 됐다면 나와서 세대를 빨리 분리하고, 그런 폭력적인 부모가 본인을 찾지 못하게 세대 분리를 하고, 또 행정 정보 시스템 열람 제한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거주지를 검색할 수 없게끔, 찾을 수 없게끔 할 수 있거든. 지금 당장 세대 분리만 해도 쉽게 자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게 어려워요. 세대 분리만 해도. 요즘 개인정보가 아주 그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는 게 맞고, 만약에 또 부부지간이고 이렇다면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뭔가 착취적인 관계가 부부관계라면, 이 관계는 내가 보면 이런 부부관계라면 이거는 오래가기 힘들고, 한 사람이 완전 희생해야 돼요. 완전 영혼이든 경제적이든 완전 근데 옛날에 어머님들, 옛날 어르신들 보면 많잖아요. 그래도 참고 살고, 자식 때문에 참고 살고, 자식 때문에 참고 살고 이러잖아. 근데 본인 스스로의 삶은 얼마나 불행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될 시대는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일방적인 착취관계의 부부라면 법적으로 대응하든 어떻게 되든 빨리 분리해가. 항상 문제되는 게 자녀거든. 자녀 때문에 참고 살고 이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참 인간관계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도 요즘 시끌시끌한 일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자꾸 나올 때마다, 영상 킬 때마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을 현실을 포장하고 이 아름답게 미화하고 이럴 마음은 저는 없거든요. 그래봐야 그나보니 그밥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곪은 건 터뜨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곪은 거 이야기 안 하고 비하하고 해봐야 나중에 더 썩더라니까, 곪은 부위가.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나마 저한테 희망이라는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심수있는 숨구멍이 됩니다. 비록 가격은 이래 폭락이 됐지만 비트코인도 반토막 이상 나고, 벤토막은 안 났지, 반토막 나고, 모빅도 반토막 더 이상 나고, 비트코인 이야기
비트모빅 이야기했던 사람들한테 걔네가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비트모빅 이야기 해가지고 비트모빅 100모 이상씩 모은 사람들은 그래도 신뢰해요. 아유 괜찮다 뭐 어차피 뭐 오를 건데 하고 내가 아주 막 세뇌를 시켰거든. 어차피 가격 나중 되면 오를 건데 뭐 비트코인 한번 경험해 봤던 분은 확실히 그렇게 믿고 지금 비트모빅으로 처음 들어왔던 친구는 아직까지 긴가민가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콘솔 거기에 꼽혀가지고 나중에 내 진짜 이거 콘솔로 바꿔가지고 이자만 받아가지고 내 해도 나 진짜 행복하리 싶다 하면서 막 이런 거기에 꼽혀가지고 내가 락업도 100모 지갑 락업도 이자 때문에 이 친구가 샀거든. 이자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자. 그 모블도 옛날에 45모블 막 25모블 있었잖아요. 근데 모블 막 이자로 들어오니까 막 이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모블 넣어놓으니까 또 빅 들어오잖아. 이게 또 좋아가지고 막 이런 금융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래, 그 친구가 막 크게 뭐 개의치 않고 기분은 안 나쁘지만 뭐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어가 다행이다 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더 떨어지니까 힘들지. 올해 2026년도가 참 변곡점 같은데 잘 지켜내고 내년에 한번 웃어봅시다. 내년에 한번 우리 실컷 웃으면서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물어갑시다. 그때 내가 보던 얘한테 소고기 사줘야 돼요. 뭐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는데 올해 비트코인도 참 큰 변화의 한 변곡점에 있는 것 같고 모빅도 큰 변화의 변곡점 한 폭판에 있는 것 같고 올해 1년을 이렇게 아주 설레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운인 거지. 지금 이 비트코인의 빗자도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1억인데 1억 8천 하다가 1억이 됐는데 누구 한 사람 비트코인 산다는 사람 내 주위에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진짜 앞으로 왜 될 자산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무관심할까? 어떻게 될 자산이기에 아직까지도 50% 이상씩 불과 한 달 사이에 2달인가 사이에 40% 50%가 빠지는 자산일까? 도대체 얼만큼 폭등한다는 소리냐 이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라면 앞으로는 도대체 얼만큼 변동성 있게 올라가고 얼만큼 또 사람을 패대기 치겠노 이 말이지. 상방으로 생각해도 겁나고 하방은 뭐 이제 뭐 모르겠죠. 뭐 또 5만 찍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그걸 왜 오작가님도 모르는 걸 내가 왜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만큼 얼마나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 고무줄 완전 생고무줄 같이 아직 기회의 문이 너무 많이 열린, 난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는데 기회의 문이 너무나 많이 열려있는 시장 같아요.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은 또 좋은데 하필이면 또 이럴 때 내가 또 이번 달에 목돈이 나가야 된다는 그 현실, 이 현실이 참 비참하다니까. 현실은 참 냉정하고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트코인을 팔지만 또 살 거라는 이 확신, 내가 비록 이번 달에 팔아야 되지만 그래도 다시 뭐 사모아 갈 거라는 확신, 사실. 또 모빅도 내가 얼마든지 더 사모을 거고 또 있는 거 지켜낼 거고 그거를 내가 5년 10년이든 들고 있을 거라는 이 확신, 이게 희망이잖아요. 이게 희망. 제 지금 이 우울한 시기에 제 그나마 희망입니다. 또 우리 남은 두 아이, 큰아 막내는 착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모빅을 계속 사고 있고, 막내는 벌써 비트코인도 벌써 0점 몇 개 갖고 있고,
내 말 잘 들었거든요. 일할 때. 내가 지금 아직 제대도 안 한 놈이 벌써 뭐 자산이 또 튼튼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인 거 생각하면 뭐 큰애도 비록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모빅에 대해서 알고 살 줄도 알고 팔 줄도 알고 보관할 줄도 알고 또 좋다는 것도 이제 슬슬 느껴가는 거고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더 단단해지고 막내는 군대에 있는데 벌써부터 모비커가 돼가지고 모빅하고 그럼 임마 이 친구들은 30대 40대 어떻게 돼 있겠노. 아 진짜 부러워 죽겠다. 우리 막내하고 큰아는 진짜 너무 부럽다 진짜. 나는 24살 때 군대 있을 때 22살 때 통장에 100만원이 없었거든요. 100만원이 뭐야. 군대 월급 그때 막 5만원 4만원 이럴 텐데 군대 제대하고도 취업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통장에 그냥 100만원 이상이 잘 없었다니까요. 있어봐야 200만원 아르바이트가 200만원 300만원. 애들한테는 내가 딴 건 뭐 뭐라도 큰 방향은 내가 확실하게 굳히고 내가 희망이 없는 한 놈 빼고 나머지 2명은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내가 삶의 의미를. 근데 삶의 의미를요 자식한테 두면 안 돼요. 저는 근데 그게 하나의 목표라는 거지. 자식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 내가 책임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삶의 목표는 그냥 온전히 내 삶이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온전히 내 삶.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남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더 풍족해지고 하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씩. 직장 생활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거의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이제 정리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50대 중반 넘어도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없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내 자리 내어주고 주변에서 그냥 서포트나 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그리고 퇴직 후를 준비하고 퇴직하면서도 사회에 뭐 뭔가 힘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폭력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 팩트를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 진실을. 인간이라는 이 본질적인 나쁜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이 본질 이걸 알면은 부모기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뭐 참고 살아야 되는 무조건 인내하고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며 살아가야 되면 끝도 없는 그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그거를 미연에 그래도 막을 수는 있거든. 감정적인 고리를 끊어낼 수는 있거든. 그것만으로도 시작이거든요. 이걸 굳이 누구한테 납득시킬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또 이해를 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팩트를 좀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 경로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집에 다 와갑니다. 예, 오늘은 그냥 이것저것 내 피셜은 아니고 내 가치관이기도 하고 또 현실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또 해결해 나가야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고 또 즐거운 또 비트코인, 비트모백 이야기기도 하고 하나하나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가감없이 비록 뭐 얼굴은 가감이 있고 이러지만 이야기만큼은 가감없이 하면서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